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정부 행정 전사망 마비 사태의 경위와 정부의 수습, 정치권 반응까지 1부와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혁신위와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 그리고 신당 창당을 둘러싼 움직임 등을 살펴봅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부터 깊이 있는 분석 들을 예정입니다. 또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 상황 짚어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오정화 K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정부 행정 전산망이 갑자기 멈춰서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정상 복구됐죠? 네, 사흘 만에 복구가 됐는데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접속하는 그 세월하고 또 민원인들이 직접 접속을 하는 정부24 이렇게 두 가지가 멈췄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이 주민센터에서도 안 됐고 온라인에서도 안 됐습니다. 당연히 혼란이 컸고요. 정부24는 일단 지난 토요일 오전부터 임시 복구가 됐고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복구가 돼서 최종적으로 사흘 만에 모두 완전히 복구가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장 중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런 홍보가 무색하게 행정 전산망이 멈춰섰고 이 장관도 급히 귀국을 해야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부는 설명했습니까? 네, 원인을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는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 시스템 장비 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서 이 장비를 이중으로 준비를 해뒀는데 이중 장비 모두 문제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이런 대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럼 장비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직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네. 마치 비행기 엔진을 2개 장착해놨는데 2개 다 고장난 셈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기로 했나요? 네, 오늘부터 정부는 대응 상황실을 통해서 상시 점검에 나섭니다. 또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 특별팀을 꾸려서 일단은 전산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잃어버린 신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행정 전산망 마비 문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북한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어제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북한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신 장관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이달 말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장관은 이런 위성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기술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특히 또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우리 군의 군사적 우위의 핵심이 북한의 감시 능력인데 만약에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하면 이런 우리 강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함께 이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강행이 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빠르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신 장관은 외교안보부처와 조율을 좀 해봐야 한다면서도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북에 통보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그동안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북한 도발이 벌어진다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정부가 더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 장관은 특히나 9.19 합의가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북한을 강도에까지 비유를 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증거로 북한의 컨테이너 2천여 개 넘어갔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신 장관은 이보다 많은 3천 개를 언급했어요. 예, 3천 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달 초에 2천여 개가 넘어갔다고 했는데 신 장관은 그보다 1천여 개가 더 많은 한 3천여 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9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에 3천여 개 정도가 러시아로 간 것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뭐 총탄이나 각종 대공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실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 장관은 북한이 이걸 준 대가로 우주 발사체 등 군사기술이나 또 겨울나기를 위해서 연료나 식량 같은 것을 상당히 지원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특히 군사기술을 이전을 받으면 상당한 또 위험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한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젯밤 귀국했는데요.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됐어요? 네, 불발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이 모자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예 만남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한중 정상이 회의장에서 짧게 조우를 하고 덕담을 하면서 다음을 기약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외교장관들이 만날 예정이며 한중이 충분한 대화로 소통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중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달랐어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또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지만 우리만 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민주당과 좀 결이 다른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중 정상회담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번 성과를 좀 봐달라 이런 얘기겠네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부터는 또 영국과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영국 순방에 나서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4일간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특히 영국은 찰스 3세 국왕 즉위식 이후에 첫 국빈 방문인데요. 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의 경제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 각국의 대표들을 상대로 2030 부산 엑스포 최종 유치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고 특히 이번 주에는 증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선심성 증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의 좀 분위기가 좀 더 첨예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증액 심사가 시작이 되면서 우선 국민의힘은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민생 5대 분야 또 40대 중요 사업의 증액 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앞서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의결을 한 R&D 예산과 새만금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 증액 심사에서 여야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야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증액 심사에는 특히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간에도 신경전이 또 한층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취재 현장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요 총선으로 앞둔 마지막 그 예산 심사 때 뭐 저기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달라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지난주엔 특히 일부 청년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여야가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특히 더 엇갈렸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2,300억 규모의 청년 일경험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청년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이라면서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년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돈 없는 삭감을 보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한 이 사업의 수요가 더 컸다면서 이 삭감이 됐던 경험 사업 같은 단기 체험성 예산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네요. 네네.
다음에는 그 외신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속보 확인해 보겠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위한 교전 중지에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사실 이 뉴스가 오락가락하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진전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는데 백악관이 진전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우 민감한 협상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타결에 한층 근접을 했고 논의 시작과 비교해서 상당히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몇몇 사안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그 사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네. 이제 이런 그 협상까지 좀 벌어진다 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그럼 최종 협상 타결이 좀 임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네,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임박한 것이 맞아 보이는데 백악관은 일단은 최종 타결이 된 것이 아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인질 목숨 이런 민감한 논의다 보니까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일단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인질 협상의 진척을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 하마스가 5일 동안 교전을 중지를 하고 또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 중에서 여성과 어린이 수십 명을 석방하는 합의에 근접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한쪽에선 인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하마스 대원 100명 이상을 생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하마스 공작원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이 중에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 침투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인질을 잡아간 대원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체포된 하마스 대원 중에는 해군 특공대 격인 누크바 대원과 로켓 부대원 또 저격 부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대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1차로 조사한 뒤 100명 이상을 이스라엘로 압송해서 신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이 하마스의 지하터널과 또 무기고 위치, 작전 방식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온라인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고층에서 아마도 한 10층 이상의 그 높이에서 돌을 던져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특히나 그 몸이 아픈 부인을 부축하고 가는 그 길이었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고층에서 던진 돌을 맞아 숨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7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서 아파트 현관 쪽으로 올라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집에 있던 손자가 연락을 받고 다급히 내려갔지만 김 씨는 이미 그 70대 남성은 숨을 거둔 뒤였는데요.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 뭐 그렇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신 대로 10층이 넘는 고층에서 이 돌을 던졌는데요. 뭐 현장을 가보니까는 담 말고는 뭐 별다른 안전시설도 없었고 아이들이 던진 돌 크기는 가로 세로로 한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돌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조그만 돌을 던져도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그 엄청난 그 충격을 준다 이러거든요. 그 아이들은 뭐 별 생각 없이 던졌겠지만 그것을 맞는 사람은 정말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를 저지른 아이들은 이른바 범법 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 이제 촉법 소년이 보통 10세에서 14세면 범법 소년은 그거보다 더 어린가 보죠? 예, 10살 미만의 소년들을 이른바 범법 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이렇게 돌을 던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그 경찰 조사는 일단 받았는데 만 10살 미만이다 보니까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은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뭐 너무 답답하고 뭐 그 마음을 저희가 사실 헤아릴 길이 없는데 수가 없죠. 헤아릴 수도 없을 텐데요. 뭐 모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다짐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전주 13도 등 전국적으로 10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관령 영하 4.7도로 전국 최저 기온이고 서울은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농작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서울이 14도 등 12도에서 20도 분포로 낮 기온이 점차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겠고요.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강원 산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아영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론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기권에서만 20km 넘게 정체인데요. 판교 분기점에서 한남 나들목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론 팔곡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꽉 막혀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5분 정도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총선이 5달 가까이 남았는데 정치판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에 원칙과 상식이란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민심 청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상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공천이 사실상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조금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공천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현역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 심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미 위원회가 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시작이 됐고 당무감사 이런 건 다 됐고요. 지금 해당자들은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고 특히 이 비명과 친명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4년 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2019년 상황에서는 그때는 이해찬 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물밑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네. 2019년에 저는 이걸 그 당시에 이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2023년의 이스템 그러니까 이재명 시스템은 2019년의 이스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치열하다고 그럴까요? 네. 갈등이 아주 뭐 갈등 측면에서요. 험난하다고 그럴까요? 네네. 그런데 이미 그때 2019년의 이스템은 여러 가지를 갖춰놨습니다. 의원 평가나 당무 감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공심위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가 일이 있거든요. 여론조사도 있고 또 뭐 구제 절차가 있어요. 자격심사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자격심사로 걸러낸다고 생각하겠지만 법률적으로 출마가 가능하나 당원 당규상으로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템이 상당히 많이 갖춰졌는데 23년의 이스템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나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약진이 시작됐다고 보고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스템, 두 이스템인데 시스템이 네. 그때는 뭐 갖춰졌는데 지금은 치열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뭐 그때와 다르게 좀 안 갖춰진 측면 좀 덜 시스터매틱한 그런 측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지금 가장 큰 것은 개딸의 존재죠. 예. 개딸의 존재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19년의 이스템이나 지금의 이스템이나 다들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여의도 그 정당판에서 그건 어느 정당이나를 막론하고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얘기하고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자의적인 시스템이니까 제가 이 시스템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19년 이 시스템은 직접 겪어본 거거든요. 근데 23년의 이 시스템은 개딸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갈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정치 지도자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이 시스템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누구 눈앞에도 지금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4명이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 4명도 지역구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253개 지역구는 각각의 입장이 있고 처지가 있고 시각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이 시스템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4+알파가 그 알파가 몇 명이 되느냐라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분들이 대의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본인들의 어떤 뭐 공천이랄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와닿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비명계 의원들 행보 자체보다 행보 결과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건인데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당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탈당이라든지 당을 분열시킬 요소가 더 많은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그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달려 있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조화롭게 이 민주적인 당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4명 플러스 알파에 알파가 뭐 거의 붙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 앞으로 시스템이 짐작되는 인사가 있고요. 네. 이 시스템은 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4명의 의원들이 이 앞장을 서서 나왔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만약에 사람들이 붙는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이 4명의 목소리가 외로운 목소리로 남는다 그러면은 이번 공천은 이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일은 지금 앞으로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이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 최근에 이제 당에서 내걸려고 했던 그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젊은 세대를 돈만 생각한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했다 이러고 대국민 대당원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전 이걸 보니까 이런 것들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강성 지지층 반발이 예상돼요. 근데 뭐 지지층의 반발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도 현수막을 쭉 읽어봤는데요. 네. 그 현수막 시안이라는 것이 정당이 지향하는 그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목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고 네. 이런 정도의 현수막을 건다는 내부적인 어떤 논의 과정이 거쳤다 그러면은 이것은 당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고 철회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전에 어저께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당직자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이때 관련 책임자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변명을 했어요. 네.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이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이 그랬는데. 개입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미 결재 서류도 존재하고 그 각 시도당에다가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좀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았지 싶은데요. 그 현수막 그 자체는 평가할 만한 것도 못 될 정도로 매우 수준이 저급하고 정당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최근 인터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이렇게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이건 뭐 꾸준히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던 거고 저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민주당의 지지도나 국민의 기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던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민주당 안에서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덕성 문제 그러다 보니까 방탄의 문제 그리고 뭐 이슈를 제기하려고 해도 민주당 당신들이나 똑바로 해라라는 지금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민주당으로서 매우 딱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자세 전환이나 쇄신의 문제를 반드시 거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좀 안주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천에서도 나타나면 저는 좀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발언이 좀 신중하신 그런 걸로 진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이 전 대표의 그 본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땐 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또 향후 행보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3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를 표시하는 거죠. 네. 지금 양당 정치가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제3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양당 정치의 이 필요성을 메꿔줄 수 있는 제3 세력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 전 대표는 뭐 사람도 좋고 다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비전과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비전과 메시지. 네, 그리고 이 운신의 공간이 지금 충분하니까 지금까지의 제3세력의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다면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과연 총선 때까지 안고 가야 되냐 이런 불만이 조금 뭐 표출된다 할까요? 좀 잠재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과연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 대표가 자기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당대표 험지 출마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출마도 하나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험지 출마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당대표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네. 현재 2차 체포동의안이 영장 기각으로 극적으로 끝나게 됐지만 아직도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고 재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와 재판 리스크를 윤석열 이 정부가 만약에 총선 전에 이용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은 당에 큰 부담이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총선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를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비해서 당대표로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카드를 검토를 해서 그 카드를 씀으로써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같이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총선 결과와 연계시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네. 이번엔 그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분 말씀 좀 나눠볼게요. 모두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전국구형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신당을 만드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국힘당은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네. 다시 옛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지금 이미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내지는 금지법
얘기하는 의원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정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놓은 방지법이라는 것도 방지가 아니고 네. 사후에 규제하자는 것 정도거든요. 예, 예. 이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면 모르지만 사실 방법은 없거든요. 네. 지금 이 틈을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남는 거고요. 네. 위성정당을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형제자매 정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고 선거제상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민주당이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의 결론이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조국과 송영길 두 분의 이 앞으로 정치 행보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른바 조추송 이 세 분이 진짜로 어떤 총선에 뛰어들었을 때 이른바 조추송 리스크라는 이제 용어도 있어요. 그런 염려가 당내에 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의 상당 숫자의 분들이 이게 좀 달갑지는 않죠. 네.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금방 앵커 설명대로 막을 수 있는 무슨 법적 제도적인 방법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형제자매 정당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을 민주당이 흡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 대단히 곤혹스러워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군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세 분이 다 달라서 3인 3색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색깔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 되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분들이 좀 뭐 고민거리라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아마 주제일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을 통한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나섰는데 18일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 날 19일 낮에 이미 3만 명 넘게 네, 그렇더라고요. 모았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호응이 좋다 볼 수 있겠어요? 이준석 신당은 사실 민주당한테도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산 북콘서트에 이어서 네. 광주에서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전국에 주는 충격이 있죠. 이 충격을 각 당이 다들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을 텐데요. 특히 호남에서 지금 예정이 된 이게 지금 예고가 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네. 호남에서는 국힘당도 두 자릿수 득표를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광주에서 호남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호응을 얻는다고 그러면은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양당이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고요. 네. 국힘도 버거워하는 지역인데 만약에 신당이 호남 쪽에서 그래 한번 해봐라라는 이 어깨 두드림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3만 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준석 신당이 자꾸 유턴설이 있잖아요. 국힘하고 밀당설인데 이걸 일단 막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네. 배낭을 메고 뭐 거의 단독으로 돌아다니면서 젊은 선거운동으로 당대표가 됐듯이 이번에도 젊은 신당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네. 그럼 그래서 이번에 정당법 요건상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이상에서 각 1,000명씩 당원을 모집하면 되니까 사실 5,000명입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네. 더 여쭤볼게요.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한동훈 법무장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대구를 찾았는데 거기에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장관의 총선 등판설 현실화 될까요? 이건 지금 이미 방향은 총선 앞으로 지금 가 있는 거고요. 네. 거창구치소에 의해서 대구에서도 이런 정도의 여러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면은 일단 뭐 간다고 보는 것이 여의도 본법으로는 맞고요. 다만 네네. 역할이 뭐고 지역이 어디냐, 종로냐, 강남벨트냐, 강원도냐, 영남이냐, 비례냐 뭐 이런 것 정도를 지금 결정하는 것만 남은 거 아닌가 싶고요. 예. 파급력은 꽤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건 좀 한 장관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과 각을 세우면서 인기도 있었지만 사실 부담도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서 어린이 보호차 운행을 하고 있는 송선기입니다. 66이요. 올해로 20년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1시나 뭐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데려다 주면 12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 행길가에다 내려주면 위험하니까 골목이라도 올라가서 그냥 집 앞에 내려주고 오면 아이들이 참 그냥 고맙다고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줬어요. 그럴 때 아주 보람을 느끼죠. 내 새끼는 아니라도. 이 노란 차에 애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다가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고서 그냥 200벌 벌자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자가용이나 그 노란 차 뒤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여러 운전 기사님들, 아이들 내려주고 있을 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그냥 정말 번쩍거릴 때 참 불안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우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씨 큰 얼개는 맑은 날 큰 일교차와 동해안의 건조함과 너울, 그리고 동해상의 풍랑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동해안의 건조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산지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대관령 영하 4.7도를 최저로 해서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1.6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침 추위를 뒤로하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1도, 강릉 15도, 부산이 무려 17도까지 오르는 등 10도에서 17도가 되겠고,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상승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 또 제주는 20도에 근접한 기온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을 걸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가 되겠고요. 동해 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겠고, 오후부터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강원 중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정치 현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이른바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일 텐데요. 지난 주말부터 온라인 지지자 연락망 구축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모았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 열심히 민생을 챙겨서 이렇게 제3당이나 새로운 신당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온라인 서명 숫자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겠다고 또 온라인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며칠 만에 4만 명 넘는 분들이 서명했다고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 숫자와 비교해봤을 때 3만 명이다, 4만 명이다 하는 숫자 자체가 온라인에서 팬덤이 있는 분들이 모으기 힘든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요. 네.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저희 국민의힘이 이뇨한 혁신위원장 중심으로 혁신도 열심히 하고 또 민생정당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집권 여당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새 과시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창당을 위한 지지자 모집이다 이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인데 본인이 이제 예고했던 12월 말 탈당 및 창당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높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것은 정치에 도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당원 신분으로 또 이 전 대표를 돕는 분들도 대부분 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나 당원일 텐데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도의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간보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이전에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당을 흔들고 하는 것들이 이 전 대표가 비판해왔던 간보기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점에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요. 12월 27일까지 그리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당다운 정책과 민생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할 것이고 이뇨한 위원장이 손을 내민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손을 내밀고 어루만지고 품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국민의힘에 이제 타격이 있을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도 이제 달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나 다른 다각적으로 좀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와 대화한다거나 다시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노력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이 저희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뇨한 위원장의 그 같은 노력, 그때 부산까지 찾아가고 했던 것들 자체가 사실 지도부가 전폭적인 지원해주는 행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미스터 린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면박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내밀고 만나자는 이뇨한 위원장의 모습에 저희 지도부도 같이 힘을 싣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당이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만약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이 어부지를 얻게 된다면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두고두고 그 새로운 신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무겁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TK가 되었든 뭐 저는 수도권에는 후보 내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TK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언론의 관심은 조금 받겠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 투표 외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지역구에서의 막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제가 뭐 쉽게 점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 반대로 할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예상하거나 점치진 않겠습니다. 네, 그 하태경 의원이 그 바로 일주일 전에 저번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을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게 만든다든지 뭐 예컨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단 이 전 대표 스스로가 지금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가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로서 뭘 맡기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섣부른 조치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이뇨하 위원장과 만나고 저는 만남과 대화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뭐 일일이 조건을 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뜻이 안 통하면 안 통했다라고 국민들께 알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 위원장을 먼저 만나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그 법무장관의 공식 일정이긴 했지만 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만났어요. 사진 찍으려는 긴 줄이 늘어섰고 일일이 또 응대를 해줬다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본래 끊어놓은 차를 미루고 그 나중에 차를 타고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정작 눈에 띄는 게 워딩이었거든요. 네.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던 분들이다 하면서 아주 뭐 극찬에 가까운 그 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12월 개각 때 한 장관이 포함될 거란 예측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장최고 의원님이 당 안팎에 돌아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몇 %? 네, 저는 뭐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이번 행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범계 전 장관도 다 갔던 곳들입니다. 이런 식의 범죄자 피해센터나 스마일센터 같은 곳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박범계 전 장관이 갔을 때는 이렇게 사진 행렬이나 사인 요청 행렬이 없었던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국민적인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가름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렇게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의도 국회 지붕 안에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이고 뭐 신당 만들겠다, TK 가겠다 하는 이 전 대표 같은 분들도 3시간씩 사람들이 줄 서서 사인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 출마를 제가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적인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가능성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 인물들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장관의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또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당 입장에서 이기는 게 급하면은 한 장관 등판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아마도 지금도 물밑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이번 선거에 꼭 힘을 보태달라라는 요청이나 제안 등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 정도는 되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정치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게요. 만약 한 장관이 총선에 나온다면 그냥 한 장관 한 명 당선되려고 나오는 건 아닐 텐데 뭐 그 의미는 어떠면 또 어떤 역할을 당에서 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만약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가 자기 지역에 지원 유세 와달라고 한 장관에게 엄청나게 요청할 겁니다. 뭐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이네요. 뭐 직책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의 활동 범위나 영향력이
저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뭐 특정 지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 3시간 동안 대구역에서 줄 서게 만드는 이 정치적 자산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하는 게 또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겠죠. 만약이라는 전제하에서. 관련해서 그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 기대감을 갖고 지켜본다. 뭐 이런 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은 정작 이 전 대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 전 대표가 계속 한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이야기를 할 때 한 장관에 대해서 긁지 않은 복권이라 했지만 원희룡 장관 또 저희 정부의 소중한 자원인데 뭐 이미 긁은 복권이다 등등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가 복권인 줄 알고 긁었는데 야 이거 과태료 고지서였다 하시는 당원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타인을 특히나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정치적으로 평가할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예. 네. 그 아까도 약간 얘기하시면서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만약이란 단서 한 번만 더 달게요. 만약 한 장관이 출마하면 총선에 미치는 파급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뭐 다른 어떤 영입 인재나 다른 어떤 정치적 후보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출마가 점쳐진 인물이 조국, 송영길, 추미애, 뭐 조추송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출마하고 또 박지원, 정동영 같은 올드보이들이 기원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이라는 86세대보다 훨씬 더 젊은 그리고 장관으로 행정 경험을 쌓은 새 유형의 인물이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등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급부로서 더 긍정적인 영향이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저희가 본격적인 총선 정국은 아닙니다. 정기국회도 진행되고 있고 예산안도 남아 있고요. 다만 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뭐 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또 많은 당원분들도 한동훈 장관에게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혁신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간 혁신안 특히 중진, 친윤, 험지 철마론을 둘러싼 갈등이 뭐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세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언제나 방송이나 공식 석상에서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라 뭐 익명의 혁신위원 이름을 빌린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오해를 증폭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 것은 잘한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이 만남 이후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당에 필요한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김기현 대표도 혁신안을 존중하고 절차에 맞게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이 만남으로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혁신위가 마음껏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전향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향후 좀 그 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인요한 위원장도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발이 바뀌고 이제 총선의 시간이 더 가까워지면 뭔가 정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정치 신인이자 까마득한 후배로서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뭐 특정 정치인을 콕 집어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수 없지만 다 같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어떤 분위기나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그 4호 안건이 전략공천 원천 배제하자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진이나 이른바 친윤 희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제안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 중진이나 영남의 의원님들이 헌신한 그 자리를 대통령실 출신들이 전략공천 받아서 메우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꼭 필요한 전략공천들이 있죠. 이를테면 격전지나 험지 같은 곳에는 빨리 후보를 결정해서 본선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총선 전략일 수 있거든요. 혁신위가 전략공천을 배제하자고 한 것은 아마도 저희 당 우세 지역인 영남 지역을 주로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취지, 저희 당의 우세한 영남 지역에 너무 손쉽게 전략공천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해왔던 지난 공천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공정한 경선 또 상향식 경선이 우선이다 하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혁신위도 제가 말씀드린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격전지에서 꼭 필요한 총선 전략상의 전략 공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혁신안 1호 안건이 이제 대사면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즉각 의결됐는데 2, 3, 4, 5 혁신안은 아무래도 뭐 공천 관련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 그런지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최고위가 곧바로 의결해서 이 중계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2, 3, 4, 5 공천과 관련된 안건 등은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당원 당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관위에서 정한 룰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인 최고위조차 일일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당원 당규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자칫하면 또 새로 출범할 공관위의 권한을 뺏는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네. 뭔가 뭐 뭉개고 시간을 끄는 것이 전혀 아니라 여기에 힘을 실어서 또 네. 공관위로 잘 넘기겠다라는 말씀을 김기현 대표도 분명히 하셨고요. 다만 이뇨한 위원장과 만나고 난 후 당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메시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전향적인 메시지나 화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 본격 행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에 또 총선판에 어떤 영향 끼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출범한 것을 지켜봤는데요. 네. 이게 비주류들이 모여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천 달라라는 메시지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모임에 합류하지 않고 결정 시간을 조금 빨리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원칙과 상식 모임 같은 경우도 12월 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상식을 구가하는 목소리로 국민들께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칫 비주류 공천 달라라는 목소리로 보이게 되면 힘과 명분을 잃기 때문에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라 제 우려를 잘 아시고 네. 건강한 목소리를 내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이뇨한 위원장하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뭐 상당히 있다고 보세요? 네, 현재로서는 이상민 의원도 그렇게 좀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상민 의원의 활동을 오래 지켜봐왔고 방송에서도 종종 만나는데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가서 뭐 이상민 의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그분의 고민에 도움되는 방향은 아닐 것 같아서요. 예. 혁신위와 만나서 특강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잘 듣고 또 네.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희가 귀 기울여 들은 다음 또 이상민 의원께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이게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이라서 네. 저희는 또 반기는 마음 반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 반으로 혁신위와의 만남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그룹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요. 네. 이 조국 신당의 출범 가능성은 대단히 높게 보고 있고 네. 이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만 지역 후보를 배출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 눈에는 어차피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조국, 송영길, 추미애 이런 분들의 얼굴이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나큰 악재일 텐데요. 네. 현재 이른바 조추송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조추송 신당이나 출마를 네. 정리할 만한 리더십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요. 그 민주당의 현수막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 청년 민심을 전혀 모르고 본인들이 여전히 청년 세대라 착각하는 86 운동권의 자의식 과잉이 만들어낸
이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행정 전산망 장애가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느 시스템에서 장애가 난 겁니까?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스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정부24라고 해가지고요. 대국민 공공서비스 앱입니다. 이거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를 이제 집이나 뭐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보조금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적인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저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아침에 접속을 해봤는데 사이트 정상화돼 있고 로그인도 되고 이제 기능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이라는 건데요. 지방행정 전산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보통 어떤 양식에다가 수기해가지고 서류를 내잖아요. 이걸 가지고 공무원이 처리를 해주는데 그때 쓰는 전산 시스템이 바로 이 세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도 이제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뭐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한테 올리는 결제 시스템, 그리고 또 다른 직원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또 구청장이나 군수 지시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기업으로 보면은 그냥 회사의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24는 우리 같은 민원인이 쓰는 거, 세월은 공무원들이 쓰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정부24가 먼저 복구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장애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만인 이제 그제 토요일에 복구가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도 투입하고 또 민간업체 인력까지 다 확보를 해가지고 100명 넘게 투입을 해서 복구를 했고요. 네. 토요일에 정부24는 임시 재개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 복구라고 선언하진 않았어요. 정부가 표현하기로는 임시 재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주민등록 등본 같은 일부 민원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전 10시 넘어서부터 사용이 가능했고요. 일단 복구를 해놓고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제는 완전 복구됐다 이렇게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 이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 이게 더 중요했는데 이건 어제 복구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 공무원들 협조받아가지고 2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복구한 시점은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 2시간 정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5시쯤에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오늘부터가 실제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고 또 여기 이제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선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지방행정 전산 시스템 이 대응 상황실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어떤 문제 생길까 좀 긴장은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뭐 완전히 아직 전체적으로 실제 돌려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일단 지금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접수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 대응 같은 건 아직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가 먼저 내놓은 조치는 소급해서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17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피해가 많았을 거잖아요. 그날이 평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날 뭐 부동산 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날짜를 17일로 오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17일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소급해주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제 고기동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겠다 이게 좀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제 향후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한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원인은 인증 서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아까 2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상이 똑같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24나 세월에서도 모두 인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이 마찬가지 원인을 짚어가지고 해결했는데 요 인증 서버 장비를 교체를 했거든요. 네. 이제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인과관계로 보자면 며칠 전에 이 인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는데 혹시 인증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행안부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시스템이 20년 정도 된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재구축을 하는 걸 추진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노후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짚어봐야 되고요. 일단은 해킹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입장 나왔나요? 네,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관계자라고 전해드리지만 이거는 공식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단은 윤 대통령이 태스크포스 팀 구성해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을 전달했고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고는 났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서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과를 했거든요. 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 그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복구 작업하고 별개로 내용 분석하고 해서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물어봤는데요. 뭐 전체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기류가 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정쟁화하는 게 아니냐, 이건 좀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이제 큰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부당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제 경질 요구했고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제랑 어제, 그러니까 주말 동안이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연속으로 브리핑을 해서 이 같은 내용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 어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서 사과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버틸지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이제 총리 얘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리 사과만 그치지 말고 대통령도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고요. 강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그 전날에도, 그러니까 그제도 한번 했습니다. 네. 마지막 그 국회 보고 오늘 예정돼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행안위원장하고 여야 간사한테 네. 이 고기동 차관이 보고를 할 거고요. 요거는 좀 간략하게 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23일 목요일에 그때는 행안위 차원에서 현안질을 할 거거든요.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나올 건데 다만 지금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따라갈 예정이라서 그 함께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 흐름 짚어봅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지난 6일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식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어요. 예. 우리 금융시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그만큼 공매도가 불법이 행행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애국인들이요. 애국기관들이 불법을 너무 하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굉장히 좀 반대하는 여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불리하다. 예, 불리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뭐 이기사항이 아닌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이요.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2,500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걸림돌이 해소됐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예,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다음 날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5.7% 2,500이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특히 하루에 7.3%는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그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공매도 그 다음 날 뭐 주가 오른 것보다 지난 주말에 한 1.3% 코스닥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4.8% 떨어졌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주가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그 금지하기 전에 3일부터 지난 주말까지요. 세계 평균 주가가 한 3% 상승했는데 우리 코스피는 4.3%. 그렇습니까?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사실 첫 주 일주일만 제가 언뜻 살펴봤더니 첫날만 이렇게 오르고 마지막에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첫 일주는 첫날 오른 거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그 뒤로 좀 다시 그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반등을 많이 했군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떠날 거다. 이런 예상도 이제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뭐 어떻게 보면 유리했던 게 이제 없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평평해지고 이 운동장이 실제로 많이들 떠나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습니다. 6일에서 17일까지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조 3천억, 코스닥 시장에서 한 5천억. 예상과 달리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순매수세로 돌아선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 그 세계 주가가 좀 좋았었어요. 특히 10월 그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전년 동월 대비 3.2%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고 미국 주가도 좋고 세계 주가가 좋으니까 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오히려 기대하는 달리 많이 산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공매도 금지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그 MSCI 우리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될 것이다. 외국인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팔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현재까지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공매도 자체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니까 미국 주가가 오르고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같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오히려 팔았는데 외국인은 샀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주로 외국인이 사는 만큼 개인들은 그만큼 또 팔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주식시장하고 비교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더 오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종목에 이렇게 좀 몰렸나요? 특히 반도체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한 2조 3천억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부분이 반도체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 주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삼성전자가 올 연말에는 그 7만 전자 탈출 과연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그 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8조 원 정도 나는데 내년에는 한 30조 원. 내년 30조 원 난 이익을 올해 주가가 지금 오르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까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2025년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애널리스트 전망 보니까 40조 이상으로 이익이 더 2025년에도 증가할 40조 것이다. 이상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뭐 전망하는 데에 따르지만 뭐 최저가 7만 7천 원이고요. 그리고 보통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요? 여기까지는 뭐 단기간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8만 전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되게 유망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다른 반도체주 뭐 하이닉스 이런 데도 뭐 비슷한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 참 많이 올랐어요. 올해 주가가 한 70% 가깝게 올라버렸거든요. 올해 그 적자가 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주가라는 건 미래를 반영합니다. 내년 이익이 그만큼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익이 이제 진짜 그만큼 증가한가 그리고 내후년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5년까지 꾸준히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이제 요 부분 뭐 뒤에도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취자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반도체주 지금 상당히 유망하다 말씀하셨고요. 이외에 또 조금 요 어떤 것들이 또 뭐 괜찮을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우리 주가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아직 저평가됐습니다.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저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업종 경기도 앞으로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니까 좋다고 그러고요. 조선업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의 제일 관심이 갖는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이것들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급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LG나 이익에 비해서 SK나 뭐 삼성이나 그렇습니다. 이익에 비해서 아직도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근데 일부 종목들은 지금 급락해 가지고 거의 적정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그 2차 전지 뭐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리다가 좀 덜 팔리고 있는데요. 뭐 중기적으로는 뭐 계속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거기도 나쁘지 않게 보시는 건가요? 멀리 내다보고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좀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뭐 마찬가지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가스나 무슨 뭐 오일이나. 그거는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하죠 그러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가스나 전기 같은 거는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뭐 안정적이다. 여튼 뭐 저희가 이제 유망 종목 이렇게 말씀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의 설명이니까 맞습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참고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가짜 뉴스가 또 많이 있었다 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죠. 금융감독원장이 거짓 정보로 시장을 불안하게 조성한 행위 단속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 가짜 뉴스라는 게 출처가 어디고 대표적으로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었는지 사례 좀 들어주실래요? 예, 출처는 뭐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 거기 뭐 SNS 같은 데서 유튜브나 그래서 나왔고요. 뭐 그게 저희 이런 이른바 레거시 그 언론이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금지하면은 애국인들이 뭐 주식을 우립할 것이다. 그래서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 금지하면 원달러 환율 오른다. 예컨대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이 1,322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1,297원 떨어지고요. 뭐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뉴스는 사실 아닌 게 발표됐고요. 물론 해외에서 좀 도와줬어요. 미국 금리가 안정되니까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한때 5%를 넘었던 게 4.5%로 떨어지니까 그렇군요. 해외에서 좀 도와준 거죠. 뭐 어디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다. 뭐 이런 가짜 뉴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애국인들이 샀습니다. 반대였네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돼서 낭패 보는 일 없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게 그 개인 투자자 현금 담보 비율을 외국인 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환 기간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처럼 90일로 이제 통일하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애국인이나 기관 투자 공매도 담보 비율도 높고 기간도 불공평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뭐 애국인 기관 투자 개인도 한 105%로 맞추겠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 기간도 공이 90일로 같이 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추더라도 또 빚내서 투자하는 개미가 늘 수가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개미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우려는 있죠. 그래요? 우리가 그 신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산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것은 그냥 주식을 팔고 떨어질 때 나중에 갚은 건데요. 그런데 기업 분석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 신용으로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면은 큰 손실을 보고요.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라는 것은 손실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고 그러더라도 기업 분석을 더 철저히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진 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게만 차입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적용됐다. 그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럼 다시 말해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들한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상장 기업이 계속 오르는데 이게 누군가 팔아줘야지 거래가 돼줍니다. 유동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안 팔아주면은 유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시장 조성자들의 시장 거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용했는데 오히려 좀 공매도 금지간에 이거는 늘었다. 이것마저 금지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그 불신이 계속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금융위가 금감원에 관련 뭐 조사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공매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어떤 영향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조사를 실제로 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 역시 그 불법이라면은 뭐 적극적으로 처벌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아마 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라는 얘기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매도 외에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매도면은 뭐 원래는 그 주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주시장 변동을 키울 수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신용이나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변동을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와. 김영익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 정체는 전 시각보단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광진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동대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 더 가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부터 상일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남양주 2,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정부의 여당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의 이형주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취재를 하다 이 취재가 이제 국내에서 한 것도 있고 국외에서 한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외국인이나 이제 한인 동포들 만나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선진화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개를 식용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나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뭐 해외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보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 같고 사실은 뭐 정부가 사회적 합의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이미 여러 조사에서 뭐 90% 이상 시민들이 사실 개를 먹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먹을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기보다는 사실 이것들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정부나 정치권에서 조금 해결을 미뤄왔다, 방치해왔다.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이요. 그 법안 얘기로 넘어갈게요. 40년 넘게 지속해온 개 식용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그 의미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도 개식용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실은 존속해 왔거든요.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고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뭐 가축관련법, 환경관련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집행을 유예를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정책 수요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늦게라도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가지고 처리가 불발됐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업자들을 뭐 설득시키지 못했고 그걸 제도화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그거를 먹는 걸 당연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아직 확연하게 바뀌지 않았다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글쎄요. 사회적 인식은 사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실 단위에서 저희도 그렇고 뭐 인식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드시지 않고 있고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사실 정부가 2021년부터 그런 사회적 논의기구 어떤 보상 문제 그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뭐 사회적 논의기구도 만들고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실상 개식용 종식이 어떤 사회적 흐름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산업계에서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한 뭐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 식당, 보신탕 이렇게 적혀 있는 식당을
요즘은 제가 이게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개 사육 농가들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북 완주의 한 축사 도축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들 도살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지자체가 이제 조사했다는데 개 사육 농가 환경 실태 좀 아시는 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한 농가 같은 그러니까 개를 이제 사육하는 곳은 한 1,100군데 정도 되고 뭐 식당은 한 250군데 되는데 사실 식당은 이 중에서 정말 개고기만 파는 데는 7%다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불법 개사육이 아직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동물 복지의 문제인데 어떤 그렇죠. 사육이나 이송이나 도살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동물 복지에 사실 위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극도의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요. 사실 사육 환경 같은 경우도 그런 뜬장에서 사육하면서 그런 족부의 질병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던가 그런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동물들에 대해서 수의학적 처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사실 도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어떤 전기 봉으로 입이나 그런 항문 같은 곳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감전사를 시키는 것은 이미 대법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한 바 있어요. 예. 일단 동물보호법은 어느 정도 강화됐는데 또 불법 개사육은 곳곳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행정 문제이기도 한데 법적인 행정적인 허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개식용을 두고 해외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뉴욕 타임스였나요? 그 미국의 유력 신문에도 여러 차례 이제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개식용을 해서 논란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 국가는 이제 사실 개식용 이제 식용이 아니라 개의 어떤 식용 목적 사육이나 도살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타이완, 필리핀, 태국, 홍콩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은 벌써 이미 옛날에 금지를 했고요. 역으로 하면 대부분 나라에서 먹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중에서 타이완 같은 경우는 먹고 있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중국은 이제 아마 지금 소비를 그래도 하는 나라가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 정도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런 가축 목록에서 제외했거든요. 물론 법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가령 인도네시아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축산물 그런 위생관리법에서는 사실 빠져 있지만 암묵적으로 도축을 해왔었는데 역시 그런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그런 현행법을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그 반면에 사육 농가들 있잖아요. 개 사육 농가들 개 식용 금지 방침에 국민의 먹을 권리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농가 생존권을 왜 박탈하려 하냐 하면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사실 논의를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조금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생존권을 사실 박탈한다고 하기에는 이미 정부가 어떤 이런 사육 단계 지금 영업하는 어떤 유형별로 좀 상세한 사실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가령 다른 농업으로 전환할 시에는 그런 행정적 지원, 준다? 그래서 사실 그냥 출구를 이미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출구를 좀 마련했다라는 점은 꼭 이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동물복지나 공중보건 측면으로 사실 금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금요일에 농식품부 장관도 개식용 산업의 농지법이나 이런 것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반 농가나 시민들도 법을 지키면서 경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득을 좀 가져왔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합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정이 사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전업 준비 기간 이런 거 고려해서 이제 보조금도 주면서 유예 기간 3년 두고 2027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제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뭐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본격 시행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하위 법령에서 만들어지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이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농가들한테 6개월 안에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원 대상을 이제 확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면 이제 그 지원을 이제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남은 동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남은 동물들은 또 우리 사회가 최대한 좀 피해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정이 법적으로 개는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도 이제 개정할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개만 제외되는 게 추진되는지 아니면 다른 애완동물 또 포함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가 발표한 바도 그렇고 이미 국회 축산법 개정안 이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네. 개만이고요. 네. 다만 이 기회에 가축으로 되어 있는 종을 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오소리 등 야생동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가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개식용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탈출 얼룩말 세로의 짝이었던 얼룩말 코코가 지난달에 갑자기 폐사했다고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코코가 왜 폐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만 동물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한 동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열악한 동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일단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게 가장 문제고요. 네. 동물 복지가 왜 필요한지 짧게 한 말씀으로 짧게 해주신다면요. 사실. 동물복지는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19처럼 동물이랑 사람 환경의 어떤 건강이 하나다.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좀 개식용 이제 종식을 좀 시작으로 이런 산재돼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OA의 이영주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처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의 배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제는 특히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비판할 때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듯이 정신건강도 더 신경 써야만 유지할 수 있다며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0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